자,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류루한 중국 후젠 사범대학교 중문과 교수님의 특강 중국의 원자력 영화 유랑지구 2 위기의 서사와 세상의 종말입니다. 류루한 교수님은 중국 현대문학 전공으로 그동안 중국 교육부 등의 지원을 받아 중국 산문 연구를 주로 한 저명한 여성학자입니다. 유랑지구 2는 올해 중국에서만 40억 위안 이상을 벌어들인 SF 대작입니다. 달에 3,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터뜨리고 지하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달을 산산조각 낸다는 거대한 상상이 펼쳐집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예, 자, 류루한 교수님의 발표인데요. 중국의 원자력 영화 유랑지구 2편에 대해서 위기의 서사와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후지엔 사범대학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의 류루한 교수가 발표하겠습니다. 곧이어 위득대학교의 김명석 교수의 통역이 이어집니다. 女士们、先生们、朋友们，大家好，我叫吕若涵，来自中国福建师范大学，我的研究领域是中国现代文学。今天非常荣幸借金明石教授电影分享平台和大家谈谈《流浪地球2》这部中国的科幻大片。我自己不太擅长视觉文本分析，可能说得很浅显，甚至不到位，欢迎大家批评指正。2019年的2月，中国科幻大片《流浪地球1》上映了，当时票房很好。2023年的春节呢，就是今年春节，《流浪地球2》又上映了，在国内收获了46亿的票房，豆瓣的评分有 8.3。数据显示呢，它好于 96% 的科幻片，好于 98% 的灾难片。导演一看不错呀，当即宣布我们4年以后完成《流浪地球3》。看起来呢，计划拍成了《流浪》系列。影片虽然是根据中国作家刘慈欣同名科幻小说改编，不过《流浪地球2》几乎和原来的小说呢没有太大关系，但我们不能否认刘慈欣小说的影响。这里呢有一个刘慈欣先生的简单的介绍。刘慈欣，高级工程师，科幻作家，中国的作协会员。目前呢，他是中国科幻小说的代表作家之一。他的代表作有《超新星纪元》、《球状闪电》、《三体3部曲》、《流浪地球》。其中《三体3部曲》在2018年的8月23获得73届雨果奖最佳长篇小说奖。他没有到场领奖，据说他也没有完全料到会获奖，这是亚洲人首次获得雨果奖。喜欢《三体》的读者都称他为大刘，谐音大牛，指他坐上了中国当下科幻小说的第一把交椅。《流浪地球》的播出，《流浪地球2》受到了中国主媒体的这个称赞，也很多年轻人喜欢。那么年轻人喜欢它的主要原因有这些。第一个呢，是因为疫情放缓了，加上今年春节的到来，极大的释放了中国年轻观众到影院观影的热情。第二个呢，我觉得它的电影主题啊，成为疫情趋缓以后一剂非常及时的精神抚慰剂。我们每个人都体会到了
疫情期间空间限制、价值观分裂的这个世界。所以这个电影它用一种相对比较乐观的态度来讲全人类众志成城的史诗故事，或许就为这个悲观和失去信心的人们打了打气。第三个原因呢，比较复杂，就是《流浪地球2》是被视为最硬核的中国的科幻电影，最硬核的中国科幻电影。这个最硬核有2层意思，一层呢，它是指电影的技术升级，科技硬核，这是中国工业科技进步的结果。在制作的过程中，这个剧组依靠不同领域专业科学工作者组成的团队，还专门请来了中国科学院的一批科学家来当技术顾问。任何一个场景的设定啊，机械的运行啊，太空的景观啊，比如我们印象很深的那个太空电梯，月球运行的状态，都不是凭空想象的，而是有科学人员专业知识基础的指导下的一个具象呈现。中国是有科幻迷啊，军事武器迷，人工智能迷，电脑电子迷，无论哪一种迷，都能在这部电影里头找到他们的迷之所在，也就是视觉效果啊，科技狠活啊，电影叙事啊，军事科技啊，大型机器制造啊，还有宇宙灾难的这种特效啊等等。应该说，电影的科技元素匪夷所思，又言之有据，令人兴奋又引人惊恐，魔幻又真实。很多的观众都对那个天梯空战那个场面非常的着迷，而科技电子迷则把电影当作一个悬疑片。尤其是那个由香港演员刘德华扮演的涂恒宇，一个很斯文、很偏执、只会做题演算的架构家。很多人把他当成了悬疑剧的担当。至于电影中还有一个 Moss 更是烧脑。Moss 为什么只在空间站使用？为什么在经过木星的时候，所有的行星发动机都熄火了？有评论者说，这部电影预示着想象力消费时代的到来，也就是说，看电影你需要有很高的想象力。最硬核还有一个第2层意思，就是以偏执的态度来打磨细节。这一点呢，它继承了中国当代电影讲究现实主义、还原历史细节的优良传统。也就是说，在商业片的时代，它不计成本，不愚弄观众，它有一种工匠精神。这是我们讲的第一个问题，为什么3个小时的电影还能够让人走进影院，坐下来看完？这部电影是科幻片，也是灾难片。那么，地球末日的危机系叙事到底有什么特点呢？它的主题和意涵是什么？这是我在这里要重点讨论的一个问题，因为时间很有限，我只能挑这一个来讲。危机叙事就是电影对未来的苦难叙事和想象。那么，《流浪地球2》的危机叙事，它有3个特点。我以为它有3个特点。第一个特点呢，就是在恢宏的全宇宙的视野下，要展开草蛇灰线、福脉千里的故事线。这部电影首先把危机置于宇宙或者太阳系这个巨大的时空，科学家们对未来的太阳系做出了一个预测，也就是100年以后，太阳呢，它将彻底的吞噬这个整个的地球。太阳开始的时候电影开始的时候，太阳是急剧老化、加速膨胀，地球出现了各种各样的灾难。
为了应对太阳危机，地球上就组建了联合政府。因为地球的存亡是刻不容缓啊，人类呢要奋力的求生。这里就有几个数据：2044年建起了太空电梯，也就是西方神话中的通天塔。2058年要在月球的危机中进行核爆，就需要修复水底的计算机根部基站来实现全球联网。为什么？难道不是全球联网啊？不是，电影里头写到了这个当时为了计划的完成，把全球的联网切断了，然后只有局域网存在。好，再看2075年是迎接木星危机，2078年是太阳的海伞。电影重点就表现了这4次人类危机应对，所以这个时间上、空间上的非常的具有史诗性。太空、地球、月球、地下层是情节演绎的空间。整个保留人类文明的计划就是一个字：逃。如何逃呢？联合政府首先制定了一个方舟计划、逐月计划、移山计划，这3个计划很有创意，3大计划。那这个3大计划呢，我们看到都很有各自的国家特色。这3个计划脱颖而出，但是接着呢，在计算机巨大算力的帮助下，只留下中国的移山计划。于是全球合力制造了10000部聚变发动机，来推动地球载着活着的生命逃离太阳系，开启长达2500年、100代人的宇宙流浪。真是匪夷可思。你们想想这个地球要在太空中漂移2500年，那么他们逃到哪里去呢？是 4.3 光年的比邻星。在这个恢宏漫长的宇宙移民计划里头，我们看到了电影的想象力十分的恢宏。电影只有展现这些匪夷所思的宏大性，才能配得上星球、地球、月球等大到我们无以复加、难以想象的这个宇宙空间。而要应对这样的危机，没有联合合作，任何一个国家都无法独自去拯救地球。所以实施这些计划的时候，联合政府实际上是遭到了各种各样的麻烦。比如说区域民众进行抗议游行，再比如说反叛者入侵太空训练基地，干扰通天电梯的运行。那这样一些麻烦都在联合政府的联合这个组织底下把他们制止了。所以这个整个的从流浪地球1到流浪地球2都凸显了中国科幻电影的史诗性结构。我们看到的这个图片就是通天的太空电梯。我们看危机叙事还有第2个特点，这个特点叫做数字生命的伦理悖论。从影片的下半部开始引进了数字生命的概念。数字人物叫丫丫，他和父亲涂恒宇成为重要的线索。这是电影对死亡和思考的哲学上升、哲学升华。本来这部科幻片的科技元素就非常的丰富了，包括什么行星发电机啊、飞船啊、空间站啊、太空电梯、机器人狗啊，还有无人飞机。但是我们觉得这些东西早都进入了人类生活和生产中，我们的认知里头
他们就是人类智力开发的结果，他们应该为人类所掌握、所操纵，要为我们服务，这不是天经地义的吗？但是最棘手难解的哲学问题已经到来了，就是电影里头特别的，而且它无法解答，人和智能机器人或者和数字人产生了生命伦理的纠葛。怎么说呢？数字人的生命是真实的吗？不是，它明明存在虚拟空间，可是它又栩栩如生，具有直抵现实和人心的力量。你看，涂恒宇一打开电视，那个丫丫就在叫爸爸，这道题怎么做？是吧？我们还记得那个场景。数字生命智慧超群，能量巨大，以假乱真，天下还会大乱。数字生命如此完美，完全可以承载人类的文明，并且继续发展，恒久常在。数字生命甚至比人性还完善。在联合政府中的那个中国的负责人周哲直说，人类有一种特性，或者有一种劣根性，就是把最精密的保密系统都用在了彼此的毁灭之上。而数字生命就成为影片的幽灵，它撕裂了这个星球曾经的统一认知。一个永生的数字人，他既然能永生，谈什么生命呢？生命是有生有死，可是数字人却能永生。数字生命在人类的文明中将扮演怎样的角色？当人类的文明变得岌岌可危时，它是拯救者、承继者，还是加速毁灭者呢？电影当然也没有结论。所以这部电影兼容了两种数字生命派，一种呢是恐怖力量，针对移山计划，他们坚持数字生命是唯一的存在，展开了自杀式的袭击。唯一的存在就是你真正的人的生命，地球人的生命要让位，我才是唯一的存在。于是电梯启动了，空间站被攻陷了，人员被换脸了，身份被盗了，无人机被歼灭了。空间站的系统严重的受损，空间站的方舟也坠落了，原本混乱的世界更加的混乱。电影里有个场景，在100年前，一些科学家以创造新世界、延续人类文明的目的，将这个数字人技术运用到日常生活中。但是这种数字的理论上可以永生的实验，终于被联合政府禁止了。为什么？因为人类害怕他们。如今大难临头，不同国家有不同利益的考量，美国就决定重启数字生命计划，因为人类又离不开他们。涂恒宇与女儿所代表的正是这样的数字生命派，在全球互联网关闭只留下 550C 接口时，涂恒宇启动了女儿丫丫的数字生命，让她在另一个空间永生。最终，涂恒宇为拯救地球献出了生命，却和自己的女儿一起以数字生命的形式活在了另外一个空间。这个图片，网友评价说，这是全剧最烈的一幕，因为涂恒宇目睹女儿在车祸中死去，瞬间崩溃。所以他说，丫丫的生命只有2分钟，我要给她完整的一生。他一定要让丫丫在另一个空间永生，这就是我们所说的伦理悖论。人类的这个矛盾目前是无法解决的，只能留给未来。2023年，人工智能ChatGPT 的迭代进化都是令人惊叹的。这部电影赶上了数字生命这些最热闹的话题。我们再看一下危机叙事的特点3，
就是由中华或者东亚文化元素所引导的叙事逻辑。《流浪地球2》具有一种类型片的特点，它塑造了一个个人主义的英雄，是灾难片、科幻大片或者是战争片必不可少的元素。这部电影既出自中国，它的个人英雄主义一定具有本土的，也就是中国的传统价值观。中国国内的很多影评都普遍的把这部电影的东方式个人英雄主义和美式个人英雄主义相区别，也就是强化了东方传统中的家国情怀。我想这一点比较容易在我们东亚文化圈里头获得共情和认可。比方在刘培强身上、涂恒宇身上浓墨重彩地渲染了爱和家庭的温情。地下城不能承担所有的地球的人，所以地球人需要抽签，抽中签才能进入地下城。刘培强抽中了，可他一点不高兴，因为他还有儿子，他还有儿子的外公，他还有妻子，他们进不了地下城。于是他把生存的机会留给了儿子和他的外公。涂恒宇也是如此，他很愧疚，他对女儿的爱最终又都服务于东方式的个人英雄主义和家国情怀。所以这部电影突出了东方式的牺牲与奉献，舍小家顾大家的文化价值观。移山计划，这个计划的名称也承载着中华文化的价值观。移山来自中国愚公移山寓言。愚公要把家门口的大山搬走，他只知道要带着家人不断的挖那个山，却不知道聪明的一点就是把家迁走，而不是去挖山。于是他才被人讽刺为愚公。但是这部电影发挥了这个成语的另一层意思，也就是面对着天大的困难，只要持之以恒，总有一天会取得胜利。这个寓言的另一个意思就是，地球人啊，齐心协力就能带着子子孙孙历经2500年的征程，抵达新的家园。所以周哲直说，我信我的孩子会信，我的孩子的孩子会信。这就是子子孙孙做下去。这里补充说一下，类似这种执着又悲壮的神话传说或者寓言故事啊，中华文化里非常多，比如精卫填海、夸父追日、女娲补天，都是让一般的人觉得太傻了。天怎么补呢？海怎么填呢？太阳怎么追呢？但是电影就是用这一类的精神意涵来展现在地球危机中东方特有的世界观、文明观、生态观。比如保卫空间站的时候，中国航天员提出50岁以上的人出列，最后全世界各国超过50岁的航天员出征，引爆了月球上的3000多枚核弹。这又说明不同文化和族群的人们实际上也拥有相近的英雄主义精神。好的，我们用这3点来谈这部电影的这种又真实又是巨大的虚构。这巨大的虚构，这地球的末日会不会是我们的杞人忧天呢？我觉得《流浪地球2》还以人类面对未来灾难的自我拯救故事来警示当下的人类活动。电影一开始就回答了一个问题：地球生态恶化了，人员枯竭了，
可是大家一点都没有重视。电影是这样写的，起初没有人在意这场灾难，这不过是一场山火，一次旱灾，一个物种的灭绝，一座城市的消失，直到这场灾难和每个人息息相关。在影片中，纽约、悉尼、北京、上海，巨大的人类繁荣，要么沉入了水底，要么废墟般的存在，要么已经化成了灰烬和尘埃。小说中作者很悲观，他用流浪为题，表现很无奈，地球将太空漂流，人类已失去方向。但是这部电影呢不同，它以宏大的科幻性将末日的世界空间化、具象化，告诉了我们一个灾难的故事，然后让观众从观影的科幻之梦中回到现实，对这颗蓝色的星球保有足够的禁虑和远忧，好像在说，太阳还闪之前，我们为地球做些什么吧，否则太阳不会等我们。我今天这些讲座呢，就讲到这里，辛苦大家听我讲了这些并不高明的话，非常感谢。 신사숙녀 친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후지엔성 후지엔 사범대학에서 왔는데 주로 중국 현대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석 교수님의 영화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과 유랑지구 2편이라는 중국 SF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시각 텍스트 분석에는 능숙하지 않아서 내용이 깊지 않거나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비판과 지도 편달을 환영합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하드코어 중국 SF 영화. 두 번째, 위기서사의 세 가지 특징. 1. 장엄한 우주의 시야 아래 감추어진 실마리와 수천 갈래로 나뉘어진 스토리라인이 펼쳐지다. 2. 난해한 디지털 라이프의 윤리적 역설. 3. 중국, 동아시아 문화적 요소가 인도하는 서사의 논리. 세 번째는 미래의 우려를 상상해서 현재의 우려를 제시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리우츠 씨는 수석 엔지니어이자 SF소설 작가이고 중국 작가협회 회원이며 현재 중국 SF소설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초신성의 기원, 구상번개, 외계문명 3채 3부작, 유랑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계문명 3채 3부작은 2015년 8월 23일 제73회 휴고상 최우수 장편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현장에 오지 못하고 수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인이 휴고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자들은 그를 따리우라고 부르는데 이는 따니우와 비슷한 발음으로 그가 지금 중국 공상과학 소설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중국 하드코어 SF 영화입니다. 유랑지구인은 중국의 주요 언론 찬사를 받았고 많은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데 설 연휴가 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는 젊은 중국 관객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었습니다. 둘째, 영화의 주제는 중국 관객의 심리를 관통했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 시의 적절한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간의 제약과 가치관이 분열된 세계를 체험한 뒤 모든 인류가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이 서사시 내용은 비관적이고 신뢰를 잃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유랑지구 2는 중국의 최고 하드 SF 영화로 간주됩니다. 최고 하드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기술 업그레이드, 과학기술의 하드코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국 산업과학기술 진보의 결과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다른 영역 전공의 과학 작업자로 이루어진 팀에 의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제작진은 중국 과학원의 과학자들을 과학기술 컨설턴트로 초대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의 설정, 기계의 작동, 우주의 경관, 예를 들어 우주 엘리베이터, 달의 운행 상태 등은 시나리오 작가의 허구적 상상에 기반하지 않고 과학 인력의 전공지식 기초와 지도 아래 구체적으로 구현된 겁니다. 중국에는 SF 매니아, 밀리터리 매니아, 인공지능 매니아, 컴퓨터 전자 매니아가 있는데 모두 시각효과, 과학기술, 영화서사, 군사과학기술, 대형 기계 제조, 우주재난 등 스펙타클에서 이 영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공상과학 요소는 상상하기 힘든데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 놀랍고 공포스러우며 관객을 흥분시키는데 마술적이면서 현실적입니다. 관객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우주사다리와 공중전과 같은 장면에 매우 빠져듭니다. 과학기술 전자 매니아들은 영화를 서스펜스 영화로 간주하는데 특히 리우더 화가 분한 투항위라는 점잖지만 고집스럽고 계산밖에 못하는 원칙론자를 미스터리 영화의 역할처럼 받아들입니다. 영화 속 모스는 더 골치 아픕니다. 왜 모스는 우주정거장에서만 사용되나요? 목성을 지날 때 모든 행성 엔진이 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비평가들은 이 영화가 상상력을 소비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고 봅니다. 이 하드 SF 영화의 두 번째 의미는 영화가 편집증에 가까울 만큼 세부적인 것을 다듬었으니 중국 현대 영화에서 연구하는 리얼리즘을 계승하고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까지 복원하는 우수한 전통을 되살린 것입니다. 상업영화의 시대에 그것은 비용에 관계없이 관객을 속이지 않는 장인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3시간짜리 영화가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걸어 들어가게 한 원인일 것입니다. 다음은 유랑지구 2편을 유랑지구 1편의 이전 이야기로 쓴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꾸어판 감독은 1편의 시작에서 이미 유랑지구 계획이 시작된 걸로 나오는데 왜 유랑을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람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위기서사의 특징 1입니다. 장엄한 우주의 시야 아래 감추어진 실마리와 수천 갈래로 나누어진 스토리라인이 펼쳐지는데요. 위기서사는 바로 미래에 대한 영화의 고난서사와 상상입니다. 영화는 먼저 우주나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공간의 위기를 배치합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의 태양계를 예측하기를 100년 후에는 태양이 지구 전부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태양은 급격히 노화해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지구에 갖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행성 엔진을 만들어서 지구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구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체할 수 없이 인류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영화는 끊임없이 카운트다운 시간을 화면에 띄웁니다. 2044년에 우주 엘리베이터, 즉 서구 신화 속의 바벨탑을 건설했고 2058년 달의 위기에서 핵폭발을 진행하고 글로벌 인터넷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중 컴퓨터의 루트 기지국을 수리 복구할 필요가 생깁니다. 2075년은 목성의 위기이고 2078년은 태양의 헬륨 삼광입니다. 영화는 21세기의 4대 위기 대응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주, 지구, 달, 지하 도시는 바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추론되는 공간입니다. 인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계획은 바로 한 단어, 탈출입니다. 어떻게 탈출할까요? 연합정부는 방주 프로젝트, 달 궤도 변경 계획, 이산 계획이라는 세 가지 매우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곧이어 컴퓨터의 거대한 컴퓨팅 능력의 도움으로 중국의 이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만여 개의 핵융합 엔진을 만들어 지구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태우고 태양계를 탈출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어 2500년에 이르는 100세대 동안 지속될 우주 방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로 탈출할까요? 목표는 4.3광년의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입니다. 이 장엄하고 기나긴 우주 이민 계획은 이 영화에 상상력이 있는 곳입니다. 영화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웅장함을 보여줄 때 행성, 지구, 달과 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가 어울릴 것입니다. 단합과 협력 없이는 어떤 나라도 혼자서 세계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연립정부는 온갖 난관에 부닥칩니다. 일부 지역에서 민중이 벌이는 항의 시위라는 위기는 비교적 쉽게 해소되지만 반군이 우주훈련기지에 진입하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작동을 방해하면 비연합은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랑지구 1부터 유랑지구 2까지 중국 SF 영화의 스사시 구조가 강조됩니다. 많은 열성적인 영화 팬들은 영화의 숨은 실마리에서 여러가지 함의를 가진 힌트를 발굴해냅니다. 지구가 재앙을 겪지만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합니다. 그리고 딸리우라 불리는 류 출신도 유랑지구 2에 깊이 만족합니다. SF 영화는 역사 영화로 촬영되어야 하고 역사 영화의 중후함과 투박함을 촬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영화 산업 시대의 허구의 대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적절한 의견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서사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라이프의 윤리적 역설. 영화의 후반부부터 디지털 라이프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디지털 라이프 캐릭터 야야와 그의 아버지 투헝유가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것은 죽음과 생존에 대한 영화의 철학적 성찰입니다. 원래 이 SF 영화는 과학기술 요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영화는 중국식의 현대과학기술 성과를 사용해서 2050년경 인류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데 행성발전기, 우주선, 우주정거장, 우주 엘리베이터, 로봇계, 드론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인류의 생산과 생활 속에 벌써부터 들어가 있으며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인류 지적 발달의 결과로 인간이 마스터하고 조작하며 인류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철학적 질문이 던져집니다. 바로 인간과 지능형 로봇 또는 디지털 휴먼 사이의
생명윤리적 갈등입니다. 디지털 휴먼의 삶은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상 공간에 존재하지만 생생하고 현실과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프의 지혜는 출중하고 에너지는 거대해서 가상이 현실을 혼란스럽게 하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디지털 라이프는 이처럼 완벽하여 인류 문명을 짊어지고 계속 발전시키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프는 심지어 인간의 본성보다 더 완벽합니다. 중국 연립정부 수반인 쪼우저즈는 인류에게 한 가지 특성이 있으니 가장 정교한 보안 시스템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라고 합니다. 디지털 라이프는 영화의 유령이 되고 지구에 있던 하나된 인식을 산산조각 냅니다. 영속하는 디지털 휴먼이 영생할 수 있다면 무슨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디지털 라이프는 인류 문명 발전 중에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인류 문명의 연속이 위기로 변할 때 그것은 구원자일지 계승자일지 아니면 파괴를 가속하는 것일까요? 물론 영화는 결말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디지털 라이프 파를 수용하는데 하나는 이상 계획을 겨냥해 디지털 라이프가 유일한 존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자살 공격을 전개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우주정거장이 함락되고 인원이 교체되고 신분이 도용되고 드론이 전멸되고 우주정거장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우주정거장 방주가 무너지면서 원래 혼란스러웠던 세계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있는데 100년 전 일부 과학자들이 새로운 세상 창조와 인류 문명의 지속이라는 목적으로 디지털 휴먼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했지만 이론적으로 디지털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실험은 결국 연립정부에 의해 금지됩니다. 인류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투흥위와 딸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라이프 파인데 전 세계 인터넷이 차단되고 550C 인터페이스만 남았을 때 투흥위는 딸 야야의 디지털 라이프를 활성화하여 다른 공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면을 네티즌 평론가가 말하기를 전체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씬이라고 합니다. 투흥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야야의 생명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아이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어야겠다. 그는 반드시 야야가 또 다른 공간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역설입니다. 마침내 투흥위는 지구를 구하는 데 목숨을 바치지만 딸과 함께 디지털 라이프의 형태로 또 다른 공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인류의 모순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미래로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인공지능 챗GPT의 반복되는 진화는 경산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라이프와 같은 가장 따끈따끈한 화제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위기서사의 특징 3입니다. 중국, 동아시아 문화적 요소가 인도하는 서사논리. 유랑지구 2는 장르 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재난영화나 SF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영웅적 행위는 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많은 영화 논평은 일반적으로 동양식 개인 영웅주의와 미국식 개인 영웅주의로 구분하면서 동양의 전통적 애국심을 강화하는데 이런 점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비교적 쉽게 공감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류페이샹, 투허뮤에게는 모두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이 짙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하도시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지구의 주민들은 제비를 뽑아야 지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류 페이창이 당첨되었지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서입니다. 그는 우주정거장에 새로 들어가기를 신청하고 살아남을 기회는 아들과 할아버지에게 남겨줍니다. 두흥위도 이와 같은데 그의 죄책감, 딸에 대한 사랑은 모두 영화의 동양식 개인 영웅주의와 애국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동양의 희생과 헌신,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이산 계획은 중국 문화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산은 우공이산이라는 중국 우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우공은 집 문 앞에 산을 옮기려 하는데 가족을 데리고 땅을 파고 또 파기만 하지 집을 옮긴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공이라고 풍자됩니다. 영화는 이 성어의 또 다른 의미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지구인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치면 자자손손 2500년의 여정을 거쳐서 새로운 고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화를 재현합니다. 그래서 쪼우저즈는 나는 믿는다. 내 자식은 믿을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들도 믿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집념과 비장함을 보여주는 이런 신화 전설이나 우화와 비슷한 것들이 중국 문화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징웨이가 바다를 메운 이야기, 화푸가 태양을 쫓은 이야기, 뉘와가 하늘을 메운 이야기 등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정신적 함의를 통해 지구의 위기 속에서 동양의 독특한 세계관, 문명관, 생태관을 보여줍니다. 우주 정거장을 방어하는 임무가 시작될 때 중국 우주 비행사들이 50세 이상 앞으로 나오라고 제안하고 결국 전 세계 각국에서 50세 이상의 우주 비행사들이 원정에 나서서 달에 3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는 다른 문화와 종족의 사람들도 비슷한 영웅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유랑지구 2는 생태계 파괴, 에너지 고갈이라는 인류가 직면한 미래의 재앙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진행하는 이야기로 현재 인류의 활동을 경고합니다. 중국의 다른 한자 성어를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허구는 인류의 기후가 아닐까요? 영화는 시작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로 답합니다. 처음에 아무도 이 재앙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산불 한 번, 가뭄 한 번, 종 하나 멸종, 도시 하나 소멸일 뿐이었다. 이 재앙과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영화에서 뉴욕, 시드니, 베이징, 상하이, 인류의 거대한 번영은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폐허처럼 존재하거나 재와 먼지로 변했습니다. 소설에서 작가는 유랑을 제목으로 하여 미래에 대해 매우 무력함을,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고 인류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거대한 공상과학으로 종말의 세계를 공간화하고 구체화하고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관객이 영화의 공상과학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여 이 푸른 행성에 대해 가깝고도 먼 걱정을 충분히 하게 합니다. 태양에서 헬륨 섬광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발표가 아닌데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세계 3대 원전 사고로는 미국 TMI 원전 사고, 예, 그리고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세 가지가 꼽히죠. 먼저 TMI2 원전 사고는 1979년 3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과학경수로 TMI 2호기의 5등급 사고가 발생을 하죠. 원인은 정상 운전 중에 급수설비가 고장나고 비상 노심 냉각 펌프가 작동되었으나 운전원의 판단 착오로 비상 노심 냉각 펌프를 정지하게 되죠. 이 사고로 노심의 50%가 용융 녹아내리게 되고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경락 건물은 그래도 건전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TMI2 원전 사고는 원자력 산업계의 첫 번째 경종을 울리게 되죠. 절차, 훈련, 안전관행, 규제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고로 이 방사능이 누출되게 되었지만 주민이 한 200만 명 정도 평균 추산을 하는데, 평균 0.01mS로 아주 극미량이 누출이 되었죠. 1년 피폭 제한치가 50mS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고, 또 경납 용기는 건전했죠. 방사능 외부 유출이 아주 적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고는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1986년 4월 26일에 발생을 해서 사고 초기 진압에서 3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기는 흑연 감속 경수 냉각로죠. 최고 등급인 7등급의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이 사고는 원자로를 정지하기 전에 SBO가 발생할 때 터빈 관성에 의한 발전소 안에 전력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동물질 작용을 간과한 제어봉을 무리하게 조작을 하게 되죠. 자, 이 바람에 원자로 출력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되게 되고 전기 폭발이 발생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구형 이 원자로를 운영할 때 아주 낮은 안전의식 그리고 조직 문화의 결함이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자로는 경납 용기가 없어서 방사성 물질 외부로 방출이 되죠. 사고 지점에서 1200km까지 유럽 지역의 방사능이 대량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3대 원전 사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10분의 1 정도 방사능이 유출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연재해 쓰나미죠. 그리고 또 인재 합쳐진 그런 재난입니다. 지진, 그리고 쓰나미죠. 해일, 슈퍼 태풍, 홍수 이런 극한적인 재해에 인재까지 합쳐져서 모든 전원을 상실하고 모든 열 제거 수단까지 상실한 원전이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쓰나미가 약 10m 정도 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외부 전원이 상실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도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원전을 멈춘다든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쓰나미 때문에 잠기는 바람에 이 발전기를 사용하게 될 수가 없고 모든 내외부의 전원이 상실되면서 냉각 펌프가 정지하게 되죠. 이 바람에 수소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내용, 또 그에 관한 소회를 서술한 문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일본인들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감정은 조용한 분노라고 불립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전후, 일본 패전 이후에 이 경제 성장, 그리고 경쟁 사회로 달려오다가 이 사고, 이 대재난을 통해서 과연 이 성장과 경쟁 사회의 원상 복구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태, 새로운 환경적인 미래 가치를 향해 부흥의 길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와고 료이치의 트위터에 연재된 시는, 일본 시는 원래 대화성,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수용된 일본 시의 전통과 부합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품을 수라와 같이 써가고 싶다 생각합니다. 수라는 아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수라. 예. 자, 2011년 3월 16일 4시 30분 방사능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2011년 3월 16일 당신에게 고향이란 어떠한 것인가요? 저는 고향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향은 제 모든 것입니다. 2011년 3월 16일 제가 피서지로서 마음에 들어 때때로 한철을 보내던 미나미 산리쿠 해안에 그저께 1000명의 시체가 흘러와 쌓였습니다. 2011년 3월 16일 나는 진재의 후쿠시마를 말로써 다 메워주리라. 이번에는 지지 않는다고. 2011년 3월 18일 동네를 되돌려줘, 마을을 되돌려줘, 바다를 되돌려줘, 바람을 되돌려줘, 차인벨 소리, 착신 소리, 투함 소리, 파도를 되돌려줘, 물고기를 되돌려줘, 사랑을 되돌려줘, 햇살을 되돌려줘, 차인벨 소리, 착신 소리, 투함 소리, 건배를 되돌려줘, 할머니를 되돌려줘, 긍지를 되돌려줘, 후쿠시마를 되돌려줘, 차인벨 소리, 착신 소리, 투함 소리. 2011년 4월 9일. 자, 이 외에도 AR, AR 기술을 활용한 니카의 ARC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을 향해 내 시는 부유한다. From Tokyo. 자, 이건 그 당시에 대재난을 이겨내자는 연대하자 일본 같은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히라타 도시코의 흔들리지 마. 그리고 시바타 도요의 이재민 여러분께 마소우라 히사키의 시 Afterward 같은 진제 시가 등장합니다. 이 진제라고 하는 것은 지진, 재는 재난이죠. 지진재난, 진제라고 일본에서는 한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가미사마 2011 이 시는 후쿠시마 소설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달라진 일상을 담담하지만 아주 첨예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 후기를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말에 저는 새로이 가미사마 2012를 썼습니다. 원자력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경고한다고 하는 그런 고자세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겸손하게도 스스로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그런 걸 갖다부터 왈가왈부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보다도 오히려 일상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일상은 무언가의 일로 크게 변화해 버릴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는 커다란 놀라움의 마음을 담았었다. 조용한 분노가 이게 나오죠? 조용한 분노. 그 원전 사고 이래로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분노는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을 향해 오는 화입니다.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성찰적입니다. 이 분노는 나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일본을 만들어 온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 이토 세이코의 상상 라디오는 대화로 구성된 소설로, 이 메인 플롯은 과거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그리고
한신 대지진 재난이죠. 대진재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자,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토호쿠 동북 지역은 피해 당사자, 피해 지역이죠. 그리고 토쿄는 일본의 수도, 가해자이고 그 외의 지역은 방관자로 일본 사회를 나누게 되는데, 이 상상 라디오는 이런 복잡한 단층을 짊어진 관계로부터 어떻게든 그 접점, 만나는 점을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 후루카와 히데오의 말들이요, 그래도 빛은 무구하고. 자, 이건 3.11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 달 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 후쿠시마 해안가로 향했던 본인의 실화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도입해서 이야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작가는 자신을 이야기에 처음 등장시킨 그런 작품을 쓰게 되는데, 구제 그리고 재생의 대상은 이 토호쿠 동북 지역과 더불어 소설가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재, 지진 재난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로 두고 싶다는 이 논픽션의 욕망, 픽션은 허구니까 논픽션은 실화라고 합시다. 실화의 욕망, 이를 이야기 시간 속에 또 녹여내고 싶은 또 허구, 픽션의 욕망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11 동일본 대지진 대재난에서 구상을 얻은 그 완성도 높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의 추상화,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그려져서 피해자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란 얘기죠. 자, 이 3.11 동일본 대진제 이후에 문학은 과거로 회상, 과거의 문학과 미래로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미래계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죠. 과거계로는 시바사키 토모카의 내가 없던 거리에서 후리 요시키치 스르라미 소리에 수록된 아이의 행방 같은 작품들이 특징적인데, 과거 일본 관동 대지진과 태평양 전쟁 같은 전쟁, 2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지진 재난의 기록과 기억까지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3.11 동일본 대진제 이후에 그 문학을 앞서 일본의 원폭 문학과 연관 짓는 것이 여기서도 그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스시마 유코의 야마네코돔에는 3.11 이후의 후쿠시마죠. 원전 사고가 우발적이 아니라 전후 일본 패전한 이후에 일본이 필연적으로 초래한 사고였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쟁 문학과 피폭 문학, 그 다음에 진제 문학으로 이른바 원폭 문학이 새로이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과거계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선 AV, 성인 비디오죠. 성인 비디오를 제작하는 이야기,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사랑하는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재생의 길을 가족 이야기와 함께 전개하는 후쿠이 하루토시의 진제후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3.11 이후의 미래로 이 무대를 설정한 SF, 공상과학적인 그런 작품으로는 다와다 요코의 죽지 않는 섬, 헨미요의 파란 꽃, 와타야 리사, 대지의 게임, 사토 유야의 침실 살인 사건 등이 발표되었는데, 3.11 이후 반복된 지진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본의 그 세기말적인 참상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영화, 그 괴수 영화죠. 고질라라든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아키라, 북두의 권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또는 이런 영화들도 1945년 패전 이래로 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세기말 무대로 한 작품들로 세기말의 이 부정성을 단순히 추상적인 배경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작품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 3.11과 관련된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단편 오토기 조시와 아톰, 이건 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불과 뭐 10여 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 진재문학이라고 하는 거, 지진재난 문학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1번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 세계 인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당연히 원전을 운행을 중단했죠. 그런데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시마 유의 물음 없는 답에서 트위터 팔로워들은 실없는 주제를 두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문답 게임입니다. 답이 회피되는 이 게임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리다가 한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애도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다.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 자, 미처 제대로 애도를 다 하지 못하니까 또 애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뭐 비극이라든지 가슴 아픈 일은. 진정으로 적절한 애도는 우리가 완수할 수 없는 그런 애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판도라 약속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언론이나 SNS에서 들어왔던 그런 끔찍한 재난이 과연 후쿠시마에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가, 실제 후쿠시마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후쿠시마를 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편집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You know, we think of Japan, we think of Hiroshima, those pictures horrible after the event that happened. No radiation is safe, but generally speaking, Americans don'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We have that way. this map here, and we're showing obviously the path some 5,000 miles first to the Aleutian Islands. This is where they expect this. You can't reassure people. People are so terrified that anything you say, because they don't have that background context, that understanding of what radiation is and what it means, they can't actually decide for themselves what's safe and what risk they want to bear.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real problems in Fukushima. There's no way for the experts to actually communicate what is safe to the general public. 야, 나가고 와서 봐. 시간 되겠니? 1시간, 2시간, 이유고도 시간. If you were exposed to the fallout from Fukushima,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UN generally, the increased risk of getting cancer is estimated to be so infinitesimally small, given the large population,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identify this impact epidemiologically. I just won the bet. This particular weed here is more radioactive than Guarapari Beach in Brazil. So we got, what did we get, 44? Now we've seen what the worst is that can happen with a 1960s era Western designed reactor, which does have a containment structure, which Chernobyl didn't. But this isn't just something you can brush away. This was not supposed to happen to a reactor. 자,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을 보여주는데, 원자로가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사능은 누출되었으나 그것이 뭐 어떤
후유증을 일으킨다든지 뭐 암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걸 증명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그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게 후쿠시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약 1조 원을 투입해서 56개 장단기 대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죠. 자, 먼저 해안 방병을 10m 높이로 정축을 합니다. 두 번째, 침수 방지용 방수문을 설치를 했고, 세 번째, 방수용 배수 펌프를 또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4번, 이동형 발전차까지 확보합니다. 후쿠시마처럼 원전처럼 내부에 있던 그 발전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동형 발전차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상냉각수를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유료를 설치해서 원전이 용융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하죠. 6번은 SFP 비상냉각수 또 외부 주입 유료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수소 제거 설비 PAR을 원자로 건물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로 자체는 정말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고 또 보완이 되고 있는데, 뭐 앞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를 볼 때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도 없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과연 위험한 것인가? 발전원별 단위 전력 생산량당 사망률을 보면 콜 이거는 석탄이죠. 어마어마합니다. 32.72, 24.6이라고 하면은 오일 이거는 석유죠. 석유가 18.43, 바이오매스가 4.63, 가스 천연가스가 2.82 정도. 나머지 뉴클리어 이게 0.07입니다. 0.1도 안 되죠.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풍력, 수력, 태양광입니다. 이렇게 0.1이 안 되는 이 네 가지 발전원이 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가장 안전한 그런 발전원이죠. 그렇게 원자력 발전은 현존하는 발전원 중에 가장 안전한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사능,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괴담이 있고 과학적인 진실은 또 어떤 것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